네, 안녕하세요.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우 차장입니다. 오랜만에 좀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새벽 1시네요 보니까요. 새벽 1시고 그 채권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이유를 좀 찾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매주 목요일은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 어제죠. 어젯밤 9시 반에 발표됐는데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는 21만 8천 건인데 실제로는 21만 3천 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치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 고용에 대해서는 그 악화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미 연준이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긴축 정책이 조금 더 가속화되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현재 시장을 보면은 지금 좀 많이 안 좋죠. 다우도 마이너스 0.5, S&P 500도 마이너스 0.8, 특히 나스닥 마이너스 1.7%, 그 중소형주로서 2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43% 빠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채권금리가 미국 채권금리가 10년물이 지금 3.676%입니다. 그리고 2년물은 기준금리 단기금리죠.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4.13% 4% 넘어갔네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 차이인 장단기 금리차죠. 금리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보다 보니까 또 시장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진짜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 채권 부분만큼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길게 안 할 거고요.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채권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지어봤고요. 간단히 그냥 제 논리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어떤 이게 이 논리가 뭐 맞다 안 맞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그냥 이런 논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물론 저랑 김현준 차장님이 2달 반 전에 석 달 좀 됐죠. 석 달 전쯤에 채권에 대해서 한번 또 그때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금리 수준도 높았지만 지금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때 금리 수준 조금 더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채권을 세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향후 금리가 미국 금리죠. 국내 마찬가지지만 근데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미 국채 10년 금리 하루 금리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신 것처럼 이제 이때가 한 5월, 6월 정도 되겠죠. 이때가 지금 최근에 고점 넘어가면서 지금 오늘 마감된 게 3.9 거의 4%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3.987로 마감을 했죠. 굉장히 지금 금리 상승속도가 빠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신 것처럼 어제 FOMC 결과 또 긴축 정책을 강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물론 기대는 많이 안 했지만 향후에 어떤 긴축의 좀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예상은 아니죠. 또 원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금리도 어제 낮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도 1,400원이 넘어섰죠. 그래서 일단 금융여건만 볼 때는 굉장히 금융 자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 보여드린 일봉 차트가 아니고요. 월봉 차트인데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차트 보여드릴 때 피보나치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금리를 월봉으로 보면은 현재
바닥에서, 이거 바닥이죠? 바닥에서 쭉 올라왔잖아요. 길이가 이게 되게 가파른 편이에요. 38.2% 수준에서 거의 지금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뭘 더 갈 여지도 있지만 조금은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더 간다면 더 세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간다 치면 뭐 이 정도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지부진해지다 갈 수도 있고 뭐 긴축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물가수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항상 채권인 주식이든 선반영하는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상태가 아닌가. 뭐 더 올라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영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다. 뭐 그렇게 좀 봅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미 국채 10년 채권 금리거든요. 전반적인 모양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 비슷해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미 국채 10년 그 일본 차트인데 이제 2020년 때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한번 금리 한번 확 올랐다가 그래서 그때 채권도 가격도 엄청 빠졌었죠. 빠졌다가 뒤집으냐 큰 뭐 이슈가 없다가 이제 최근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길기가 엄청 가팔라지면서 현재는 지금 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이게 3.6% 아까 보이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채권 금리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7, 8분 능선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 FOMC 보셨잖아요. 여기 이제 그 요약한 자료인데 그 FOMC에서 그 지난 FOMC 6월 달에는 그 2023년 금리를 3.8 결국 최고 금리를 3.8로 봤어요. 근데 좀 많이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4.6으로 본 거죠.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최고 금리가 기준 금리를 4.6까지 올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요. 그럼 지금 금리가 3.6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3.6 나누기 4.6 하면은 이게 한 78%좀 나올 거예요. 78% 한번 볼까요? 3.6 나누기 4.6 맞죠? 한 60-70%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6에서 한 뭐 8쯤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보통 말하는 뭐 7, 8분 능선 정도 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 4.6이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시장이라든가 연준에서 그 점도표에서 난 기준 봤을 때 4.6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럼 현재 수준 3.6이니까 한 7, 8분 능선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또 이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GDP 원래 6월달 이번 어제 말고요. 저번에 6월 그 FOMC에서는 올해 성장률, 올해 실질 GDP를 1.7로 봤는데 그 내년 2023년을 1.7 동일하게 봤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0.1로 낮추고 내년도 1.1로 낮췄죠. 결국은 성장률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본 거고 6월 달보다 지금 9월 달 예측한 실질 GDP가 좀 더 작아졌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년 뭐 2024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이건 연준도 이제 한 거잖아요. 연준 파월 의장도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은 어떤 쉽게 넘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경기 둔화라든가 침체를 한 번은 겪고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런 이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나타낸 거고, 이 페이지에 있는 게 뭐 증권사 자료 제가 따왔는데, 이게 메리츠 증권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 연준은 연말 미국 GDP 성장률이 제로 성장을 기록할 것을 예측했고,
내년에는 추세 이하의 성장을 예측했다. 결국 내년에도 경기를 올해보다 더 안 좋게 본다. 예, 그렇게 했고 결국은 이번 회의에서 파월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다 언급했으며 성장 우려에도 4%대의 제약적인 수준 4.6이었죠. 까지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결국은 물가적 기회에서 금리를 올려서 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유발되는 것도 감수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물가만 잡히면 그러면은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뭐 그렇게 반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년은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고 또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증권사는 위례스 증권 나온 자료인데요.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성장률이 좀 다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고 물가는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성장률도 낮아지고 실업률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게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저껜가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이제 OECD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전망이 2.7이었는데 2.7을 올렸어요, 조금. 근데 내년은 원래는 2.5였는데 2.1을 낮췄어요. 그럼 결국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유가 부분도 아직 좀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먹고 산 나라는 수출이 안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GDP 자체가 경제성 자체가 좀 더디거나 오히려 더 빠질 수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전반적으로는 지금 내년도 그렇게 경기를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단 금리는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겠지만 내년은 올해보다는 점점점 경기가 더 둔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짧든 길든 간에 침체를 겪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요 그림이 이제 2014년 이게 6월이거든요. 6월부터 2015년 9월일 거예요. 9월까지 그림을 잘 보면은 이때 기준금리를 이만큼 올렸어요. 이렇게요. 기준금리. 지금의 속도가 비슷하겠죠. 근데 단기 2년금리, 이게 2년금리, 2년금리는 이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같이 따라가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10년금리예요. 10년짜리. 10년금리는 스무시 빠지죠. 근데 원래쯤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채권금리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과 비슷하게 단기금리는 오르고 장기금리는 이게 빠지고 이는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거를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래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르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요. 오르는 게 맞는데 장기금리는 추세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따라가지만 결국 장기금리는 이 경기를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그 당시에 경기 추세가 빠지거나 경기가 하향을 하는 곡선을 그린다면은 얘는 스무스 빠지는 구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차트를 따올 때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같이 좀 따봤어요. 요게 지금 연두색이 선행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 기간 동안 하필 이 기간 동안 경기가 하향 추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경기에 민감한 장기금리 10년짜리 장기금리는 스물스물 빠졌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어제 FOMC 했을 때도 금리는 올랐지만 단기금리는 오르고 장기금리는 빠진 일이 발생한 거죠. 자, 이 원인 자체도 단기 2년짜리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또 향후에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걸 반영해서 올랐지만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고 또 연준에서도 이제 긴축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경기 둔화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향후에 안 좋아지겠네. 지금도 물론 좋지는 않아요. 안 좋아지겠다는 게 반영되면서 오히려 장기금리 빠지는 거. 예. 예전에 있던 2004년부터 2005년에 있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뭐 경기 둔화가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앞에 보여준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그 둔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보통 아까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4.6까지 올릴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은 이제 정체 아니면 낮추는 걸 보고 있는데 이 낮추는 것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 아무리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단기금리는 따라가고 지금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기 10년짜리 금리 자체는 이 경기 둔화를 반영해서 조금 더 뭐랄까 오르기보다는 정체 아니면은 스물스물 하향하는 곡선을 그리지 않겠냐라는 거를 이 과거의 역사상 이제 사례를 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상품 쪽을 간단히 보면은 그 투자적격 회사채가 있고 하이힐드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종류 채권이랑 경기 선인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거든요. 투자적 회사채도 비슷하긴 한데 이 하이힐드보다는 좀 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시는 요 파란색 선이 경기 선인지수예요. 그 선인지수가 100 이상에서는 뭐 나빠도 긁듯이는 100 이하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100 이하 구간 볼게요. 자, 100 이하 구간에서 선인지수가 빠지면은 여기 있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올라가요. 이거 스프레드 아니고 채권 금리예요. 금리 올라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 금융위기 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기가 빠지면서 하이힐드 금리가 올라가고 많이 빠졌죠. 뭐 코로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경기가 스물스물 빠지면은 하이힐드 금리가 올라가고 마찬가지. 여기도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그런 신호가 보이면은 하이힐드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하이힐드 채권이 나쁘다기보다는 지금같이 경기가 좀 안 좋거나 또 경기 전망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인 하이힐드 채권은 가급적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작게 가는 쪽을 하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개인 추천권에 들어가 있는 국채 위주로 일단은 고객님한테는 상담하시거나 국채 위주의 펀드를 하는 게 맞다는 뭐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하나 뭐 이야기를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그림을 빠졌네요. 그거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증권사예요. 이게 메리츠 증권일 건데요. 자, 메리츠 증권은 어떻게 보냐? 파월 의장 말처럼 경기 침체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월의 경기 침체까지 얘기한 건 아니 둔화를 얘기했지. 내년 상반기 중 물가 통제력을 기반 일시 정지 이후 하반기부터는 경기 위험을 감안한 대응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적혀 있죠. 2024년 점도표가 당겨질 가능성이 엿보는 것이다. 결국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도표가 있어요. 이게 어제죠. 어제 했던 게 요거거든요. 요거. 4.6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4.6까지죠. 근데 4.6까지 보고 하반기부터 스물스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2024년에는 3.9까지 좀 떨어지는 거죠. 어째 기준금 자체가. 근데 앞에 요 내용 자체는 이 2024년에 3.9가 아니고 경기가 만약에 내년 하반기 때 안 좋아지면은 요게 이렇게 땡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 어쨌든 기준금리 땡겨지니까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그 시기를 현재 점도표 상으로는 2024년이지만 경기가 의외로 급속으로 나빠지거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은 요게 이렇게 옮겼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건 같은 점도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미 연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랑 연준에서는 일단 긴축 정책은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해야 할 수밖에 없죠. 할 거라기보다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내년까지 할 거고 빨라야 내후년 정도에 기준금리를 스물스물 내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보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 자체를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단기 금리 2년짜리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스무스 같이 따라 올라가겠지만 10년짜리 금리, 장기 금리는 오히려 경기에 대한 둔화,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좀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리 올라온 것도 최근에 이제 제가 보이는 것처럼 뭐 국내든 뭐 해외 미국이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솔직히요. 선반영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경기 둔화가 이슈가 갑자기 확 불거지면은 우리가 한 2달 전에 그랬잖아요. 2달 전에도 미 국채 금리가 3.5까지 갔다가 또 2.6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슈도 결국 경기 둔화 침체부였어요. 근데 지금도 뭐 3.4를 넘고 3.6까지 현재 3.6 정도 하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경기 둔화 이슈랑이 확 불거지면은 오히려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라든가 투자적 회사채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당장 경기 침체가 안 오거나 뭐 나는 뭐 당장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듀레이션도 어느 정도 되는 이런 걸 하시면은 뭐 단기간으로는 뭐 때를 잘 맞추면은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차라리 그냥 국채 중심 왜 신용 리스크 그 스프레드 관련 리스크 없잖아요. 그냥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만 보면 되니까 이런 걸 하시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 보면 하이힐드 쪽이 이 YTM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했을 때 향후 금리 변동이 없을 경우에 지금 했을 때 향후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하이힐드가 원래 작년 그 2배예요. 작년 12월 때 요즘 8%였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10%예요. 지금 만약에 신규를 하면은 금리 변동 없다 그러면 1년 후에 그냥 10%씩 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국채라든가 저희 우리 핑거 토탈처럼 국채라든가 MBS 많이 들어간 펀드는 YTM 자체는 이런 뭐 하이힐드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예, 좀 덜 팔렸으니까. 그래서 장단점이긴 한데 어떤 지금 단계에서는 하강 국면에서는 하이힐드가 나중에 경기가 급속도로 빠지거나 둔화가 될 경우에는 스프레드 올라가면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 빠질 리스크를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고객님한테는 조금 권하기가 저희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채권 하신다면은 국채 중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서는. 그리고 이제 자산, 뭐 제가 저번에 화산계 때 보여드린 건데 그 자산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같이 나타낸 거고요. 자,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 이거는 조금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표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국채 10년, 아무리 국채 10년 가지고 예상 수익률 매트리스를 만든 건데 자, 현재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3.9예요. 오늘 마감된 거 3.9잖아요. 그래서 듀레이션 8년. 자, 이 국채 10년이라는 펀드가 실제 한 8년 정도 하거든요. 들고 있는 채권의 잔존 만기가 8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년, 만약에 내가 이 펀드를 지금 해서 1년 동안 갖고 있을 때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예상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 그거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보통 최소 1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안 하시거나 뭐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하면은 금리가 현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도 다 마이너스예요, 구간이.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한 달 했는데 3.9%일 때 지금 신규를 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금리가 뭐 4.2가 됐다. 올랐죠? 그럼 채권금리 오르면은 가격 빠지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간이 점점 결국 이게 쭉 채권은 기간이 길게 가져갈수록 이 버퍼가 발생해가지고 실은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버퍼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 날 확률 자체가 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3.9에 가입을 했다. 자,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3.5로 빠졌다. 빠진 거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7.1이 나는 거잖아요. 1년 후에.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은 자, 3.9에서 3.5 빠졌으니까
금리는 0.4% 저게 4%포인트죠. 내린 거예요.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폭은 두레이션 계산하고 그럼 3.2에다가 이게 쿠폰 단순 쿠폰이 있잖아요. 1년 지났으니 쿠폰은 3.9 그래서 더하면은 7.1 이렇게 나눈 거예요. 7.1.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은 2년, 3년, 4년, 5년 물론 기회비용이 있긴 하지만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이 플러스 날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플러스 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쿠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상해 보면 만약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쯤에 금리가 어디쯤 가 있을까요? 지금 연준의 예상 따르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아니지만 연준 예상 따르면은 뭐 한 요 정도 가 있을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1월 6개월에 요 정도 가서 예상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해서 이게 현재 금리인데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크죠. 왜냐 요 기간에는 이 둔화가 반영되면서 10년짜리 금리가 스무스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 있을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아니지만 여기 어디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 있을 가능성이. 근데 만약 1년 아니면 2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다시 요 부분. 요 부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죠. 그럼 최소한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년으로 치면은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날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저는 약간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너무 밤늦고 해서 또 이런 걸 길게 하시면은 조금 듣기 힘들었어가지고 간단하게 논리만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더 오를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부 능선까지는 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많이 쌓여있는 수준이니까 싸다는 게 아니고 싼 가격권에 들어온 거죠 이미.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뭐 적립식까지를 채권을 적립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저는 적립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채권은 이제 뭐 거액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 정도는 충분히 할 가격대에 이미 진입을 한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은 채권 금리 자체, 채권 가격, 주식으로 치면 주식 가격이죠. 채권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빠지는 상태고 그거 빠지는 게 한 7, 8부 능선까지 와 있는 것 같다. 주식으로 치면은 무릎에서 한 정강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강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릎 이하에서 살려면 무릎 이하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 가겠던 것 같다. 더군다나 최근에 채권 많이 올랐고 연준도 내년에 그 하반기나 내년쯤에 경기 둔화를 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기가 둔화되면은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단기 금리는 오르겠지만 장기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정기예금보다 조금 나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아까 요 페이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 3, 6, 9개월에는 뭐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죠. 금리 자체가. 그렇죠? 근데 최소한 뭐 이 정도 이 구간에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뭐 이쪽 구간 여기 구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 당겨서 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도표가 당기는 얘기가 아예 이제 그 둔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 정도가 좀 깊어지면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긴축을 덜한 정도. 지금 뭐 0.7, 0.5가 아니고 0.5, 원래 했던 0.25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긴축은 아니지만 긴축이 완화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시장금리 자체는 되게 장기금리 자체는 조금 더 하락되면서 오히려 요 부분이 아니고 요렇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좀 많이 질문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밤에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요. 저 이 부분은 10월 달에 가급적 빨리
저희 김윤현 차장님이랑 그 채권 화상을 다시 한번 준비를 지금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정리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시간이 또 지나면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채권에 대해서 그 제 생각에서 좀 간단히 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제 논리가 어떤지 한번 다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